자, 봅시다. 그래, 지난 시간에는 반응열에 관한 얘기를 좀 했는, 출입하는 열. 그래서 흡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걸 얘기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 종류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구분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얘들만 잘 봐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에서 반응이 진행했을 때 출입하는 열량을 갖다 계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측정을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걸 좀 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든가, 뭐 그랬을 때, 이때 이제 열이 나오죠. 혹은 열이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근데 얘네들한테 얼마만큼의 열을 방출했고, 그 다음에 흡수했는가를 얘네들한테 사실 물어볼 수가 없어. 왜 물어볼 수 없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물질이 가진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방출되거나 흡수하는 열량 값을 이 주위에다가 특정 물질을 갖다 놓고 어떤 물질을 갖다 놔요. 자, 이 물질을 갖다 놓고 이 특정 물질이 잃거나 얻은 열량으로 열량 값을 측정해 주는 거야. 알겠죠? 이 물질이 잃거나 얻은 열량. 그래서 이제 뭐 반응할 때 열이 나왔다면 물질의 온도가 올라갔을 것이고요. 물질로부터 열을 뺏어갔다면 물질 온도가 낮아졌겠죠. 그래서 이런 온도 변화를 측정한 다음 반응을 했을 때의 반응열을 갖다 측정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값은 바로 이 물질이 잃거나 얻은 열량 값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열량이 있어요. 열량이 Q라 그러는데 Q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거야. Q는 시멘트라고 시멘트. 비열과 질량과 온도 변화로 얘기해 주는데 이때 이 비열이 있죠, 비열. 비열이 C인데요. 얘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물질 1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가리켜서 비열이라 그럽니다. 물질 1g을 1도씩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가지고 단위는 줄 퍼 그램 도씨가 돼요. 알았어? 줄 퍼 그램 도씨. 그래가지고 이 비열에다가 이제 질량을 곱한다든가 온도 변화를 곱하면 뭘 구할 수 있어요? 열량값, 얼마만큼의 에너지인가 열량인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이한 단위를 갖는 열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지금 Q는 시멘트다. 이건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과학에 나와요. 기억나는 그 시기일 거야.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물질들을 갖다 놓고 반응이 일어났을 때 출입하는 열을 측정하는 측정 기계가 있어요. 기계. 그 열량계예요. 열량계. 그래서 이 열량계가 어떤 게 있는가라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기 스티로폼 열량계라고 보이죠? 이 스티로폼 열량계는 다른 말로 간이 열량계라는 표현을 써요. 간이 열량계.
좀 그 정확도가 떨어지긴 해도 간단하게 열량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열량계를 간이 열량계라고 합니다. 자, 이 간이 열량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지금 스티로폼 컵이 있죠. 컵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 수용액이야. 어떤 수용액이냐면 뭐 여러 가지 수용액일 수 있죠. 뭐 산이 될 수도 있고 염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NaCl을 녹였을 때 NaCl 수용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열량계는 중화열이나 중화열이나 용해열을 측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뭐에 해당하냐면 간이 열량계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열이 나왔다고 가정을 합시다. 열이 나왔다. 열이 나오면 수용액으로도 가고요. 열량계로도 가고. 그래서 열량은 수용액에 얻은 열량에다가 플러스 열량계가 얻은 열량, 수용액에 얻은 열량 플러스 열량계가 얻은 열량을 더해가지고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면 열량이잖아, 여기. 자, 열량, 열량. 열량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시멘트. 열량계, 열량계의 비열, 열량계의 질량, 열량계의 온도 변화로 나타내 주죠. 자, 먼저 앞에 있는 C, 비열이죠. 또 뭐의 비열이야? 수용액에 얻은 열량이니까 수용액의 비열. M 있죠? 자, M은요, 수용액에 얻은 열량이니까 이건 질량인데, 질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열과 질량을 곱해주는데, 수용액의 질량과 수용액의 비열을 곱해준다고 봅니다. 그 옆에 있는 항을 보게 되면, 얜 열량계의 비열과 열량계의 질량이잖아. 근데 열량계는 어디서 만들어 나오죠? 당연히 공장이겠죠. 그러면 비열과 질량이 결정되어 있는 값이야. 비열과 질량이 결정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두 놈을 곱한 값을 가리켜서 연용량이라고 합니다. 라지시라고 해요. 연용량을 잠깐 봐봐요. 자, 얘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비열이 줄 퍼 그램 도시고 얘는 질량이니까 연용량의 단위는 줄 퍼 도시예요. 그러니까 뭐 그대로 쓰면은 물질이 있는데 물질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자, 물질의 온도를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연량이다. 따라서 물질의 종류가 같더라도, 그러니까 뭐 물이면 물, 아니면 에탄올, 에탄올 같더라도 질량에 따라서 다른 값을 나타내 주는 거죠, 연령량. 그래서 이게 연령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열량계마다 그 연용량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이 온도 변화죠. 델타 T. 자, 여기 보세요. 온도계가 몇 개 있죠? 열량계. 한 개 있죠. 그지? 뭐 옆에 있는 그 또 다른 열량계도 온도계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온도는 이 수용액의 온도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열량계 온도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왜 온도계 하나만 꽂아놨냐면 이 열적 평형이라는 가정을 해요. 자, 이 열적 평형은 뭘 뜻하는 거냐면 접해 있는 물질들의 온도는 같다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수용액과 열량계가 만나 있잖아요. 접해 있기 때문에 두 물질의 온도는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적 평형 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도계를 갖다 이렇게 설치를 하죠. 그럼 수용액의 온도가 결국 열량계 온도가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온도가 말이죠. 이 온도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표시하는 온도는 계의 온도일까요? 주위의 온도일까요? 응? 뭐 그거보다 이런 질문이 낫겠다. 온도계는 계야 주위야? 온도계는 주위예요? 아니면 반응물과 생성물인 계예요? 계예요? 온도계가? 온도계가 반응해? 주위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온도계가 표시하는 온도는 주위 온도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위 온도가 내려오거나. 그래서 온도계를 이용해서 온도 변화를 측정해 주게 되고, 그러면은 라지 C 델타 T 이렇게 나타나죠. 이게 열량값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반응열을 위에 있는 열량으로 계산하면 열량이죠? 근데 뭐 용해되거나 중화가 일어났을 때 일정한 질량에 대한 값을 구한다면 여기다 시로의 질량으로 나눠주면 돼. 그럼 단위가 뭐가 되겠어? 주울 퍼 그램이 되겠지? 근데 보통 반응열의 단위는 주울 퍼 몰이 반응열의 단위예요. 그럼 여기다 뭐를 곱해줘야 될까? 곱해주는 값은 화학 식량을 곱해줘요. 이게 주울 퍼 그램 퍼 몰이 될 겁니다. 그럼 봐. 주울 퍼 그램이고 그램 퍼 몰이 될 거니까 그램 지워지면 주울 퍼 몰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알겠어? 응? 자, 그래서 반응열은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주울 퍼 그램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주울 퍼 몰을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주원이 왜 안 오니? 네, 잠시만요. 자, 이게 간이열량계야. 옆에 있는 애가 통열량계인데 이게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요.
얘를 봄배 열량계라고 해요. 이 봄배가 통이란 뜻이거든. 근데 왜 통열량계냐면 봐봐라. 지금 열량계가 얘가 열량계야 사실. 전체가 열량계가 아니라 요놈이 열량계야. 이게 강철통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통열량계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시로를 집어넣고 여기 점화선이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럼 점화선은 왜 필요하냐면 이 열량계는 물질을 갖다 산소랑 반응시켜서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연소. 알았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연소율을 측정하는 그런 측정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야? 발열. 연소율 발열이라고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연소 반응에서의 반응열을 측정해 주는 게 바로 통열량계야. 자, 그러면 연소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산소가 필요하죠. 산소가 없으면 연소가 안 일어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이 통 안에다가 고압의 산소 기체를 집어넣어요. 산소를 집어넣고 이렇게 이 점화선에 스위치를 이렇게 넣게 되면 애들이 막 타요. 그러면 일단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열량계로 가요. 그런데 여기 물 보여? 이 열량계를 물에다 집어넣거든. 그러면 열이 어디로 가냐면 물로도 가요. 바깥으로. 자, 그래서 물로도 가고 열량계로도 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야, 식은 똑같아요. 식은 동일하다. 근데 차이점이 뭐 있냐면 잘 봐봐. 차이점을 잘 봐야지. 얘가 수용액이 아니라 물이 얻은 열량이에요. 뭔가 달라지는 게 요게 물이 얻은 열량이고 물의 비열이고 물의 질량이라는 것만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뒤에 있는 열량계, 이 열량계 아까 강철통이거든. 강철통의 연용량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배우는 교과서에서는요. 이 간이열량계 이 뒤에 부분 있지. 얘를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간이열량계는 수용액이 얻은 또는 수용액이 잃은 열량만을 측정해 주는 거야. 근데 지금 통열량계는 얘네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렇게 되고 온도 변화 똑같아요. 온도계 하나만 꽂았죠. 물의 온도만 측정했다고. 그래서 얘도 우리 앞에서 봤던 간이열량과 같이 열적 평형이라는 가정을 합니다. 알겠죠? 열적 평이라는 가정을 하니까 온도 변화를 한 가지, 그러니까 물의 온도 변화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되고요. 반응열은 동일해요. 연소열이잖아. 그럼 연소하는 물질에 관한 반응열이기 때문에 얘가 반응열이라기보다는 연소열로 바꾸면 돼요. 반응열 중에 연소열. 자, 그럼 연소열이죠. 연소열은 실외 질량에다가 물과 열량계가 얻은 열량 이렇게 해주면 주울퍼 g 이 되고요. 그 다음엔 화학식량을 곱하면 주울퍼 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세요.
이 부분. 그걸 적어, 채윤이. 차이점이라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차이점 아시겠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실험을 좀 봅시다. 일단은 이 문제는 실험 문제로 해서 제일 많이 나와요. 뭐 했니? 이 과자 태웠네, 과자. 자, 일단 과자를 집어넣고 연소 전에 과자의 질량하고 연소 후에 과자의 질량. 그럼 얘는 요만큼 탔겠죠. 물의 온도 변화는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 왜 물의 밀도가 필요하냐면 플라스크에 물 100ml를 집어넣잖아. 이 100ml. 근데 이제 비열은 줄 퍼 그램 도시이기 때문에 질량에 대한 값이라고요. 밀도가 필요하죠. 이게 물이 총 100g이에요. 100g. 그래서 Q는 시멘트로 계산하죠. 그 다음에 과자가 연소될 때 방출된 열을 모두 물이 흡수됐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때 열량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자, 화학식량 안 곱했죠? 왜? 단위가 줄 퍼 그램이니까 그냥 시료의 질량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과자 1g당 얼마만큼의 열량을 가지고 있는가를 실험적으로 측정해 주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용해열. 자, 용해를 측정해 주는데, 자, 먼저, 물 100g에 염화 칼슘 5g을 집어넣고, 물 100g에 염화 암모늄을 5g을 집어넣고, 최고 온도 또는 최저 온도를 측정해 준 겁니다. 그래요? 실험 1. 염화 칼슘 5g을 집어넣고 온도 변화를 측정했더니 온도가 올라갔죠? 그 염화 칼슘이 녹을 때는 뭐란 뜻이에요? 발열이란 뜻이고. 그 다음엔 염화 암모늄을 또 녹일 때는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흡열이란 뜻이에요. 그럼 실험 1에선 발열이고 2는 흡열이다. 당연히 알 수 있겠지. 그럼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말하면 열을 방출하고 흡수했느냐를 따지려면 뭐로 구하면 돼? 시멘트로 구하면 돼요. 자, 여기서 용액의 비열이 일단 필요합니다. 진짜 빨리 왔다, 야. 오, 무려 5분 만에 왔다.
직업이야? 근무임차. 아, 그렇구나. 구멍. 어필은 꽂아야 되구나. 야, 찌르지 말고 오란 말이야. 알람을 좀 맞추는. 자, 다시 보세요. 그러면 얘는 용액의 비율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봐봐. 질량이야. 자, 몇 g을 대입했냐면 105g을 대입했다는 얘기는 위에서 용매와 용질, 물 100g과 용질 5g을 더해줬다는 뜻이죠. 결국 수용액의 질량을 대입했다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염화칼슘이 있어요. 용해열이에요. 2646이에요. 얘를 5g으로 나눠주게 되면 줄 퍼 g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만일 뭐 염화칼슘의 용해열인데 줄 퍼 모를 구하래. 그럼 여기다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됐죠?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했다가 기출문제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쭉 한번 같이 볼게. 염화칼슘이죠? 100g 닫고 Wg 용해에서 25도가 30도가 됐으니까 얘는 발열이야. 학생이 열량계 내부의 온도 변화로 물 요치로 알 수 있다 그렇죠. 얼마만큼인지도 계산도 가능하고요. 다음 학생 B. 자, 염화칼슘이 녹을 때는 발열이다. 맞죠? C. 기억 스티로폼 컵. 얘는 당연히 열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단열량계에서의 열량계 자체는 걔가 잃거나 얻은 에너지든 무시하죠. A, B, C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뭔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면 어디를 볼 거냐면 산염기 중화는 나중에 볼 거예요. 쭉 넘기세요. 산화 환원방 먼저 볼 거예요. 자, 산화 환원방 보자. 자, 산화 환원 반응은 한 개 이상의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으로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한다. 자, 몇 개 이상의 전자라고 했어요? 한 개 이상의 전자라고 했죠? 한 개 이상의 전자가 이동하는 반응. 그래서 산화는 산소를 얻을 때, 환원은 산소를 잃을 때, 혹은 수소를 잃거나 수소를 얻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산소 또는 수소의 잃고 얻음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자로 봤을 때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를 잃고 얻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자, 지금부터 배우는 산화수라는 개념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산화수를 좀 봐야 되겠죠? 산화수가 무엇인지 보고 봅시다. 자, 일단 산화수의 식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전기음성도라는 거 한 번씩 들어봤죠? 자, 음성도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예요. 세기를 전기 음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플로린 같은 경우는 가장 세죠. 4.0. 그지? 제일 센 애부터. 금속은 음성도가 작고요.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전기 음성도를 처리해 준 후 내전자를 빼주면 걔가 산화수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H2O가 있어. 그럼 일단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산소. 그럼 산소의 산화수를 계산하려면 산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죠? 몇 개? 16쪽이니까 6개 아닌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된 상태에서 음성도를 처리하래. 음성도를 처리하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자, 산소하고 수소 중에 어느 게 전자를 잘 잡아당겨요? 응? 산소. 그러니까 이 음성도 얘가 큰 거야. 내전자 세봐. 내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처리하라는 얘기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걸 자기 전자로 가정하라 이 뜻이에요. 그럼 몇 개야? 8개니까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수소.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1인데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나니까 전자가 없죠? 0. 그래서 플러스 1이에요. 수소는 그래서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는 마이너스 2고 수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다른 물질. H2O2. 자, 이게 과산화수소인데요. 이때 산소 원자 있습니다.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이거든. 음성도 처리하라는 뜻은 음성도가 산소가 크니까 전자를 다 가져갔다고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여기 봐. 여기 7개. 왜? 산소 원자 사이는 음성 차이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두 개 중에 하나만 산소 원자고요. 그럼 몇 개의 총? 7개. 마이너스 1.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1이에요, 이 경우. 얘는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하고 나면 산화수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위에서 얘기했던 이런 식을 잘 보면 이런 원리야. 결국 얘가 전자를 하나 가져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지. 얘는 하나를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가져오면은 마이너스고 잃으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음성도와 탄소가 크잖아. 그럼 하나, 둘, 셋. 그럼 이 탄소는 산화수가 얼마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얘는 다 뺏겼으니까 전부 다 얼마가 되겠어? 플러스 1이 될 거야. 자, 그 다음 이탄소. 이탄소는요, 산소가 결합했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전자를 뺏겨요. 자, 3개 뺏겼지?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3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자를 2개 가져왔으니까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결국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어떻게 결정한 줄 알겠어요? 하나 더 해볼게. 자, 이 두 탄소의 산화수를 결정할 거야. 자, 먼저 첫 번째, 왼쪽 탄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가져와. 얼마야? 자, 오른쪽 탄소 하나, 둘 가져와서 하나 뺏겼어. 몇 개 가져온 거야, 결국? 하나 가져온 거지. 2개 가지고 하나 뺏겼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이는 역시 산소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수소들은 전부 다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결정한 줄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룰에 의해서 전기음성도라는 그런 개념에 의해서 몇 가지 규칙을 갖다 좀 알려드릴 거고 몇 가지 규칙에 의해서 산화수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산화수 결정하는 방법인데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일단 호돈소 물질들. 호돈소 물질은 산화수가 0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뭐 금속도 있을 거고요. 뭐 비금속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산화수가 0을 나타내 주죠. 다음 이론자 이온이냐? 뭐 이론자 이온은 원자 하나가 이온인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이온의 전화량이에요. 이런 애들이 있고 이런 애들이 있죠. 나트륨 이온, 마그네슘 이온, 산화 이온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온의 전화량이라는 것은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금속 말고 비금속 말고 금속부터. 금속. 자, 금속은 전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기 음성도가 작다. 작은 애가 금속이야. 그렇기 때문에 금속은 플러스에 해당하는 산화수를 갖는 애들이 많죠. 알았어요? 그래서 결정되어 있는 화합물에서 산화수가 결정되어 있는 애들이 1족하고 2족. 1족, 2족은 산화수가 결정되어 있어요. 플러스 1, 플러스 2로. 물론 산화수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플러스 1도 있고 플러스 2도 있고요. 철은 플러스 2도 있고 플러스 3도 있어요. 하지만 금속이 마이너스의 산화수를 갖는 일은 없다고 봐도 돼요. 알았죠? 금속은 마이너스의 산화수를 못 갖는다. 알았죠? 이번에는 네 번째 비금속. 비금속은 전기음성도가 큽니다. 큰 애들이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얘는 음의 산화수를 갖는 게 일반적인 비금속의 산화수예요. 마이너스. 일단 플로린. 제일 음성도가 커요. 얘는 화합물에서 무조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수소. 수소는 플러스 2를 가져. 물론 수소가 항상 플러스 1은 아니고요. 예외는 있어요. 얘는 어떤 애들이냐면 뭐 NaH라든가 MgH2라든가 이럴 때는 NA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산소는 마이너스 1을 가져. 얘는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금속 수소화물이야 그러죠. 금속 수소화물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를 띨 수 있지만 나머지 화합물에서는 플러스를 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산소 마이너스 2. 자,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2긴 하나 얘도 예외가 꽤 있어요. 자, 우리가 금방 봤던 게 H2O2 봤을 거야.
이거 산소 얼마였니? 마이너스 1이었지. 그 다음에 OF2. 자, 플로린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산소는 플러스 2가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은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소들이 가질 수 있는 산화수들이 여기 앞에 잠깐 앞에 페이지 한번 보세요. 0이거든요. 이거. 그 0이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속들은 전부 다 플러스를 가져요. 맞죠? 비금속들은 특히 산소라든가 플로린은 전부 다 마이너스를 갑니다. 물론 비금속이 모두가 마이너스인 건 아니고 질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도 가질 수 있어요. 염소도 다양한 산화수를 갖습니다. 알겠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산화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외울 필요는 없고 이렇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규칙은 산화수 합이에요. 자, 산화수의 합은요. 중성일 때하고 이온일 때. 중성은 당연히 0입니다. 산화수. 그 다음에 이온은 전체 이온의 전하량이 되죠.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그 밑줄친 이 원소들의 산화수를 갖다 살펴보면 먼저 H2S죠. H2S면 수소가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1자리가 두 개가 있잖아. 그럼 뭐를 더해가지고 중성이잖아요. 얘가 0이 돼. 그럼 이 가로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될까? 마이너스. 그래서 황해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건 중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질소의 산화수. 얘의 산화수예요. 산소가 마이너스인 거는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2짜리가 3개가 있거든. 거기다 뭐를 해가지고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그럼 박스에 들어가는 게 얼마가 돼요? 응? 뭐가 돼야지 돼? 이게 5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그지? 그럼 얘는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산화수를 얘기할 때 반드시 마이너스 플러스 붙여야 된다. 어? 5라고 하면 틀려. 내신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 니네 학교에 문성고. 응? 니네 마이너스 플러스 잘못 안 붙여가지고 틀린 애들이 있어요. 산화수 쓸 때.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로 붙여야 돼. 자, 그러면은 채훈아 이거 한번 해봐. 이건 뭐야 산화수? 응?
응? 6이요, 6. 6이야? 플러스 6이야? 플러스 6. 금방도 하지 말라니까. 자, 주원이 이거 해봐. 플러스 7. 혜민이 이거 해봐. 플러스. 다시 해봐. 음. 그러니까 마이너스 2짜리가 7개 있잖아. 근데 이제 2개짜리가 있는데 얘 산화수를 곱한 다음에 더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여기 6이 나오는 거죠. 산화수 결정할 수 있겠어요? 응? 자, 그래서 일단 산화수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산화수가 결정이 됐죠? 그러면 이제 보자. 산화라고 하는 건 전자를 잃는 거니까 전자를 잃으면은 마이너스가 빠지기 때문에 원소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의 산화수가 증가를 해요. 그럼 증가할 때가 산화고 반대로 감소할 때가 환원이 되는 거예요. 자,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가 빠져나가서 산화 상태가 플러스 쪽으로 가니까 증가한다 표현하고 그 다음엔 마이너스를 받으면은 마이너스로 가니까 얘가 감소한다고 표현합니다. 봐봐. 요 물질 있죠? 0이고요. 0이에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양면하고 음면이잖아. NX 플러스 C를 마이너스. 그럼 NA는 증가했으니까 뭐 돼요? 산화가 일어나는 거죠. CL은요. 산화수가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했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환원이.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산화수를 가지고. 자, 그러고 나선 여기 보면 지금 NA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산화를 했지만 전자를 줬죠. 산화를 했다는 얘기는 전자를 잃었다는 얘기도 되지만 전자를 주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켜줬기 때문에 NA를 환원제라고 합니다. 환원제. 자, CL은요, 자기 자신은 환원했지만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줬기 때문에 산화제라고 얘기하죠. 알았어? 자, 그래가지고 자, 산화화학종을 뭐라 그런다고요? 환원제, 환원화학종을 산화제라고 합니다. 잊지 마세요. 알았지? 다시. 자, 산화수가 증가했어. 산화가 일어났네? 위를 뭐라 그래? 환원제. 자, 산화수가 감소했네? 환원이 일어났네? 그럼 얘는 산화제. 알겠어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이렇게 환원제하고 산화제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김에 산화제 환원제를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따로 써요. 음,
자, 산화제. 자,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물질이에요. 그러면 얘는 전자를 얻어오는 경향이 커야 돼? 전자를 잃는 경향이 커야 돼? 전자를 얻는 경향이 클수록 좋은 산화제이다. 이걸 다른 말로는 이제 산화력이 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전자를 얻는 경향이 클 때 좋은 산화제이다. 그러면 전자를 얻는 경향이 크려면 전기 음성도가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커야죠. 가져오려면 음성도 끌어당기는 상대전 색이니까. 자,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전자를 잘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전자를 조금 가지고 있는 애가 전자를 잘 가지고 있어요? 전자가 없는 경우. 전자가 없는 상태인 애가 전자를 잘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자가 없는 경우는 산화수가 클수록 또 좋은 산화제이다. 예를 들어서 F2, Cl2, NO3-, SO4, E-, Cr2O7, E-. 이런 애들이 있어요. 산화수가 0,0이거든요. 그런데 얘들을 왜 좋은 산화제냐면 음성도가 크잖아. F2도 음성도가 크고 Cl도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6. 산화수가 크죠? 산화수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자를 가져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번엔 두 번째. 자, 환원제는 자기 자신을 산화하고 전자를 내주면서 다른 애를 환원시켜야 돼. 따라서 전자를 그러니까 전자를 내놓는 경향이 클수록 좋은 환원제라고 합니다. 그럼 전자를 내놓는 경향이 크려면 전기음성은 어때야 돼요? 응? 작아야죠. 금속. 알았지? 이랬을 때 좋은 환원제. 반면에 산화수로 따지면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가 전자를 잘 내놔. 그럼 산화수 어떨 때야? 산화수가 클 때야 작을 때야? 작을 때죠. 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산화수가 마이너스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작을 때 좋은 환원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애들이 있냐면 H2S 이거보다 먼저 이거 붙었어. Na, Li, H2S, FeCl2. 얘들은 이제 산화수가 0,0이에요. 0,0. 하지만 금속이죠. 금속은 전자를 잘 잃잖아. 그러니까 얘는 좋은 환원제로 쓰이는 겁니다.
알았어요? 얘는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2. 그럼 철은 플러스 2인데요? 근데 철은 플러스 2가 되면 플러스 3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자를 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환원제라고 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산화환원 반응은 반응물이 있어. 생성물도 있고. 산화가 일어났어. 산화는 일어났어요. 물질의 이름이 산화되는 환원제. 얘는 산화제.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산화 환원 반응 동시에. 자, 첫 번째 특징은 동시성의 특징. 산화 환원 반응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지 산화만 일어나는 경우와 환원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어요. 두 번째, 산화는 전자를 잃고 환원은 전자를 얻죠. 그지? 자, 그래서 잃은 전자의 몰수하고 얻은 전자의 몰수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산화 환원 반응의 특징을 이용해서 이제 개수 맞추는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